지금 이 정권에서 2014년 초에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이 정부에서 우리 그러니까 총자본과 총노동에 대한 투쟁을 총노동 쪽에 속해 있는 부류들을 갈갈이 또 이렇게 양분해 놔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쭉 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도는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갈라치기라고 노조 있는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을 또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양산되거나 그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 원인을 진단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동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논지로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에 후속적으로 나온 대책들이 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그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동기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오늘 공부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만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될 것이지만, 우리 그 정권과 자본이 노리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그 전략, 그 전략에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동자들이 총 자본을 대상으로 해서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들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전반적인 그 고용정책, 그 고용유연화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업장 내에서 모습을 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개략적으로 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일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정부가 원하는 정책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상의 어떤 규범들이 우리 사업장 내에 적용되고, 그런 규범들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투입시키려고 하는지, 정부와 자본이 투입시키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책안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정점으로 저성과자 해고제도하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계약하는 부분, 그리고 비정규직 제도 계약, 임금, 단체, 인단협 가이드라인 추진,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서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인데요. 먼저 우선적으로는 수량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사람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에 따라서 고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서 유연화 전략을 따르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기능적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 비용을 그 규모를 줄임으로써 얻은 부분들을 다시 비용으로서 환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한 가지 업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순화를 한다거나 다기능 전환 배치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외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소싱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생산성이란 미명 아래서 그 비용 감소를 위해서 외주화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통해서 얻는 비용 절감의 효과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임금이 하락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성과급제나 이익배 문제를 동원해서 총량은 줄이는데 각자 개인적인 그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처럼 현혹시켜서 결국에는 임금적인 부분도 감액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정책이 이러한 노동 유연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기여하고 복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노동법상 각종 규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노동법원은 우리가 재판받는 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규범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법, 법률, 법령,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 취업규칙, 노동 간의 근로계약들이 재판에서 규범으로 쓰이는 법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규범들이 하나 있는데요. 노동부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부 지침이나 매뉴얼은 사실상 노동법상의 규범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게 한 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은 없는데, 다만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 법원의 영향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근거 규범으로 작용하는 점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법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일흥의 한쪽의 의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들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동부 지침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원이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노동법상 원칙은 상위규범 우선 원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법 규정을 좀 보시면요. 금기법 15절 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법이 가장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근거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노조법 96조를 보시면 취업규칙은 법령과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법령과 단체협약보다는 하위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를 보시면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역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는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노동법상 규범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법은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다 유리한 기준은 거기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조건이 적용되는 원칙이 노동법상에는 존재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가 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고용 형태별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하고 뭐 노동시장 공정성 및 이런 취지로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전체를 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거자 해고제도하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부분, 비정규직 제도 계약 부분과 이 가이드라인 추진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거자 해고제도를 보시는데요. 조선거자 해고제도 죄송합니다. 한 장이 앞에 떠 있는데 그 부분 좀 잘렸네요. 먼저 보시면 근로계약 해지 관련해서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근로계약 해지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해고와 동일한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그 회사와 맺고 있는 근로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의 종료는 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고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해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앞서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정리해고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뭐 정책안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리해고 관련돼서는 뭐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를 보면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고 근로자 대표 협의 사항을 확대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지우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정리해고 절차 안에서 해고 회피 노력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미 정형화되어 있고요. 그 협의 같은 부분은 법적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만 했다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 뭐 정리해고 절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리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본이 얻는 이익이 엄청난데 과태료 뭐 몇백만 원 정도를 가지고는 아무런 위화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고 관련해서 절차를 완화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정책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사실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제도 도입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도입 얘기가 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 해지 관련해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근로계약 해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고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됐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 형식이나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해고 사유의 평가, 교정기회, 해고 회피 및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하겠다.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겠다. 해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에는 저성과자 해고제도 자체는 통상해고의 유연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성과자를 해고의 실질적 사유로 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자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이후에 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일을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변경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배치 전환, 임금 조정 등을 통해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한 경우라면 이것도 정당한 이유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고 요건을 완벽하게 완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고 요건 완화를 하게 되는 배경을 좀 보시면요. 지난해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경기 변동 대비해서 고용 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사유를 명문화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고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대해서 아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그런 정리해고 그 사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하겠다고 해서 마치 이게 그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결국에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기 불안이 지속되니까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환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으니까 정리해고 부분을 더욱 완화해주기는 좀 어렵고 이미 정리해고 같은 부분은 완화될 대로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회들을 만들어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제도의 효과를 조금 보시면요. 실적 등에 의해서 객관적 업무 평가 가능한 업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점은 지금 여기 계신 동지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지금 동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시면 그게 상당히 성과라는 것이 유동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업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모순이고요. 실제 업무 평가의 대부분은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이루어진다는 것들도 동지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규준을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어서 결국엔 자본의 입맛에 맞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겠다. 뭐 이런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그리고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광범하게 용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제도나 아니면 인사제도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할 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다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재판 실무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회사가 모든 유리한 자료, 증거 편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특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 직속 상사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부분들이 얽혀져 있어서 그것들이 명백히 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은 전속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법원이 그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다 보면 사실상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회피해서
손쉬운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제도들이 그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런 저성과자들을 괴롭히고 회사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보시면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 사업장에 도입될 것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학대해고가 합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대해고가 뭐냐면요. 과거의 KT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KT가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제 인건비 19%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상품 판매,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갑자기 뭐 나가서 상품을 팔라거나 아니면 뭐 그 전신주나 뭐 기지국에 이제 보수 작업을 시킨다거나 전혀 자기 업무가 아닌 것들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퇴직을 제안하는데 그 퇴직을 거부하거나 반항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원격지로 발령시키고 직위를 미부여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는 학대해고다. 노동자를 학대해서 결국엔 자발적으로 자기가 사업장에서 나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학대해고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결국 이 제도에 따라서 노동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에 1,002명 중에서 600명이나 60%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학대해고라고 하는 이 제도가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과 퇴출자들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람들을 위한 다른 관리 업무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시키고 안 되면 결국에는 여기는 자발적인 퇴사를 밖에는 유도할 수 없었지만 이 과정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고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또한 다른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지금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들은 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제도로 들어온 상태에서 직장 내 특정 뭐 노동조합 활동하는 조합원이나 아니면 특정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지로 전직을 하고 경험이 전무한 직무로 배치를 한다거나 업무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이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면 당연히 이게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저하되면 당연히 또 해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하는 저성과자 프로그램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성과자들을 위한 성과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도입해서는 이직을 계속 권유한다거나 독후감을 쓰게 한다거나 군대식으로 체력 평가를 하고 청소나 허드렛 일을 시키는, 사실상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들 중에도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전적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전적을 해서 온 노동자였는데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성과가 없다는 핑계로 6개월 동안 그 대기 발령을 시키고 대기 발령 동안에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책상만 주고 앉아 있게 한다거나 하루 종일 뭐 독후감을 쓰게 한다거나 6개월 동안 그런 일을 해도 결국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너는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가 고용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해고했는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전부 다 부당한 해고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라고 해서 구제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구제받는 길이 대단히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고 괴롭히는 일이 상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접적 임의적 구조조정이 제도화된다라고 또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간접적 임의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정리해고 외에, 직접적인 정리해고 외에 다른 수단을 써서 직접적으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간접적 임의적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접적 임의적 구조조정이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의 일상적인 지휘 명령권의 행사 혹은 인사명령인 전직, 휴직명령 등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이나 거부의사에 기초해서 근로관계가 소멸되거나 전직, 휴직 등이 해고의 수순으로 이용되는 인적 구조 전형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좀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걸로 전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직은 뭐 법률적인 용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전보가 있고 근무 장소가 아예 변경되는 정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가장 그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역직위와 후선 배치인데요. 지금 사무 그 금융 산업에서 가장 최초로 도입돼서 조금 많이 퍼져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역직위는 이제 기업이 상대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으로 전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과장이었던 사람을 그 대리로 직급을 낮추고 부장이었던 사람을 과장으로 낮추는 뭐 이런 것을 역직이라고 하는데요. 하위 직급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다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후선 배치는 이와는 좀 다르게 업무 자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그 주요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 나눈 다음에 그 직무군을 나누고 그 직무군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나 복지 혜택 등에서 차등을 준 등인 뭐 경우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역직위 후선 배치 등은 그 교육 훈련 기회도 축소되고 임금도 낮아지고 아무래도 내부 승진할 기회가 아예 차단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직 공고를 받은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직위와 후선 배치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지금까지 징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따라서 직위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인 판례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 혹은 징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라고 보지는 않았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역직위와 후선 배치가 뭐냐? 당연히 사용자의 인사권 안에 들어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체로만 다투어서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다만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해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대단히 엄격하게라고 보긴 좀 어렵고 되도록 엄격하게, 상대적으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고과의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나 수상적으로 업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일정 하위 비율에 속하는 그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은 약간 엄격하게 성과든 뭐 인사고과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금 제한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은 대기 발령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해고다, 해고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한 그 대법원 태도를 이어서 역직위, 후선 배치, 대기 발령, 다시 원격지로 발령, 뭐 이런 식의 계속적인 대기 발령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결국엔 그거에 의해서 노동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해고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마지막 해고만 뿐만이 아니라 앞선 것까지 다 판단해서 결국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포함시키겠다라는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판례 태도에 따르면 역직이나 후선 배치 같은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가능한 상황이긴 했지만 버티고 남아있으면 해고까지 가면 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 정책이 도입되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대법원이 앞선 그런 기준들을 동원해서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을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뭐 취업규칙 징계 절차든지 사유가 해당되는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적정한지, 뭐 이런 걸 다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되면 결국에는 이 정당한 이유 자체를 이거 하나, 정부 정책 하나로서 판단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자기가 주장하기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저성과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저성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교정 기회를 배치 전환 등을 통해서 여러모로 내가 해고를 안 하기 위한 회피 노력들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바로 인정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주장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성과자면 언제든지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걸 쓸 위해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뭐 알파의 오메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의 뭐 얘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쟁점이 들어가는데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노동조합 활동 적극적으로 하는 노동자한테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고과를 반영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노동조합 활동만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도입되면 제도적으로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성과자가 아닌데 저성과자로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노동행위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대적인 복수노조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더욱더 유별나게 그런 상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입맛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 노동조합, 기업 어용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어용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회사가 노동자들을 조합별로 구분을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구별이 어려워져서 사실상 분호제도가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유념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의 개혁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체화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 절차를 변경해서 사업장 내에 일어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된 분쟁들을 조금 완화시키겠다, 줄어들게 만들겠다, 명확히 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제도를 조금 보면요,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보시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취업규칙은 변경하게 되어 있고, 변경하는 취업규칙 내용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과 근무기준에 관한 것이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요. 불이익한 변경은 단순히 있던 규정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신설도 포함되는 것이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한데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경우라면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그냥 개별적인 동의가 아니라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있어서는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회의 방식이라고 하면 통상 그 회사에서 그 연명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인해라, 동의해라, 상급자가 돌아다니면서 받는 이런 형식의 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 준 다음에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동의 절차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태도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상하게 한 가지 요건을 좀 더 추가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집단적 동의 방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취업 규칙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대법원이 한 가지 예외를 둬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취업 규칙의 변경이라면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유효하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입법되는 과정을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서 집단적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먼저 만들어졌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입법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법원은 이때 당시부터도 사회적 합리성 이론이라고 해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절차상 그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지극히 조금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입장에서 합리성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고요.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런 합리적인 부분들,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은 입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빠지되, 다만 대법원이 계속적인 판례를 만들어 오면서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판례 통해서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사회적 합리성은 이런 것이죠. 예.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정부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는 이제 사회적 합리성 요건을 자기 스스로 구체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뒤에서 살피겠지만 판례는 사회적 합리성론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서 무효라고 밝혀놓은 것을 대법원이 자기가 나서서 유효하다고 만드는 것은 상권분립에 반할 뿐더러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그 노동법의 그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축소해서 사회적 합리성론을 적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는 그 사회적 합리성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자신들이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매뉴얼 등을 통해서 확대시키겠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임금 피크제 도입이나 직무성과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제도다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법원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이 사회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는 아무래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것이니까 사회 일반이 그 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탐구하는 것이거든요. 재판 절차 안에서는. 그럼 사회 통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유력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노동부에서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침과 매뉴얼이 사회 통념에서 용인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대단히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변경된 취업규칙들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껏 판례의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요. 근로조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기본 조건이라고 했으면 임금이나 퇴직금,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이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변경해도 무효가 되는 거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유효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유들을 보면 그 면직 사유들을 신설해서 인사 규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던 징계 사유들에 대해서 개별화하면서 구체화하는 기준들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불리해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제도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기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해고제도, 그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대단히 완화된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통용시킬 수 있는 취업규칙이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변경하겠다고 정책을 내세운 부분인데요.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완화시키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과반수로 소속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손대겠다는 것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례가 말하는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개개인이 과반수로 동의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사건들도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집단적 동의를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용자 측 주장을 보면 대부분 연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예요. 대부분 그렇게 받고 그렇게 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해버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동자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동의를 받고 끝나버렸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모여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들이 재판 과정상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로 쓰이고 입증할 대한 그 중요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안 좋은 제도의 변경이라 그러면. 근데 그게 전혀 무용하게 개별적으로 직속 상관이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걸 거부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더욱 쉽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하고요. 노동조합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긴 좋지, 이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라고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최소하게 만들어주겠다. 회사가 언제든지 어떠한 제도든지 불이익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적으로 절차를 도입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을 완화해서 언제든지 쉽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도입되는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여러 사업장들에서 취업규칙 변경 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사용자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성과자 해고제도 같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 그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크게 4단계로 간접적 고용조정의 절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초상황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직급도 만들고, 인사관리 필요성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 노동자에게 알리고. 그 두 번째로 평가제도를 정립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규범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건 취업규칙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협약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단체협약에서 누가 그걸 허용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회사가 만들 수 있는 회사 내 준칙인 취업규칙을 통해서 모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욕구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최대한 편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기준 절차의 계약의 내용을 보시면, 그 목적은 정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해서 직무성과급제를 개편한다거나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거나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나 모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고, 또한 과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불필요하게 해서
언제든 쉽게 그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명확한 제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쭉 일관되게 노동시장 유연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서 제도 도입을 훨씬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정규직 제도를 조금 검토해 보실 텐데요. 비정규직 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추진 정책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35세 이상자하고 신청 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한다. 그러니까 35세 이상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 노동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최대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을 미전화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게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추진한 내용입니다. 뭐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기간제 그 노동자들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규직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동지께서 잘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하면 고용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기간제 기간을 줄여야 기간제 사용을 안 할 것이지,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대로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2년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갱신 횟수를 3회로 제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2년의 사용기간 연장했다고 해서 꼭 4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정규직 그 기간제로 근무를 시작했을 때 2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2년 계약을 한 경우라도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갱신이 안 되는 경우라면 2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요. 이 경우도 2년을 신청하면 2년을 늘려주겠다라는 것인데, 그 2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 2년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뿐입니다. 한 번의 계약 갱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2년 자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로 4년을 근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이 계속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고용 불안의 연장과 희망 고문만 계속 노동자에게 부과될 뿐입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주장하기로는 35세 이상만 했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동지들이 지금 회사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정규직을 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비정규직을 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 같으면 청년들이나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해봤자 어차피 2년밖에 못 쓰는데 2년 동안 얼마나 일을 많이 배워서 열심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3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 노동자라는 겁니다. 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바로 사회에 진출한 미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이미 사회에 나와서 10년 정도는 일을 해서 어떤 일이든 뭐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숙련 노동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 딱 맞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뭐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는 35세 이상의 숙련 노동자들을 4년 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숙련 노동자 경우에는 2년을 쓴 다음에 이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부담이 생기는 건데, 그 임금 부담을 2년 동안 더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회사에. 그러고 나서는 뭐 또 다른 숙련 노동자를 35세 이상이니까 또 고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4년 정도 쓰다가 또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전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제도가 아닌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직수당을 얘기하는데요. 이직수당은 사실상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지 않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직수당 10%만 주면 된답니다. 10% 주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면 되겠죠. 그게 자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전혀 그 기간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정책은 이제 파견업종 대상 확대 부분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55세 이상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파견을 허용하게 하고 현행 파견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년 기간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동지들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원칙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은 일단 직업안전법상 금지되는 고용 형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대. 다만 그 부분을 축소해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금지해야 되는 고용 형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 착취자를 두고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아무런 노동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파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다만 파견업이 들어오게 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사람을 쓰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줄기차게 요구가 됐던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파견업체에 들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직접 고용돼서 안정화된 직장에서 고정적인 임금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중간에 중간 착취가 한 명 끼면서 자기 임금을 계속 뱉어내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파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현행은 그러니까 파견 허용업종을 열거해 놓고 이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만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정부 정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이나 파견 절대 금지 업무가 되는 뭐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파견 업무를 하기엔 좀 부적절한 업무라고 명확하게 보이겠죠. 뭐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는 55세 이상의 경우나 아니면 전문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가장 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파견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32개 업종에 불과했습니다. 32개 업종 중에서도 관리직이나 그 전문 직종은 보시는 것처럼 뭐 컴퓨터 전문가, 행정 경영 전문가, 공연 예술 관련 종사자, 뭐 이런 좀 약간 특이한 경우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경우가 아니라 조금 파견, 그러니까 왜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대 설치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전문가들이 좀 피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의 회사가 전부 다 그 모든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별로 파견 회사별로 그런 전문가들을 보내줘서 하게끔 하는 뭐 그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컴퓨터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각 회사별로 자기 사내에 있는 컴퓨터들을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 전문 기술자를 두어라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32개 파견 업종을 허용 업종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모든 업종을 이 파견 업종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 한국 표준직업 분류표상 대분류 1번과 2번으로 분류되어 있는 관리직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는 분류 직군들을 좀 살펴보시면 1320으로 되어 있는 지점장, 영업소장, 그러니까 보험 및 금융관리자, 그리고 272, 뭐 금융 및 보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272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 보험 계리인, 손해사정인 다 이게 전문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런 그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견이 전부 다 허용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업무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파견 회사로부터
이런 전문 직군들에 있는 사람들을 파견받아서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계속 고용할 수가 있는 그 파견 대상자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파견 업무가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어느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이고 관리직군이 되면 고소득 전문직이고 관리직이 되면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그 표준 직업 분류 이 부분은 지금 6차 개정된 거고 이게 이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표준 직군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이 지금 32개 파견 업종이 나올 때는 그 표준 그 직업 분류상으로는 5차였고 그 5차에서도 지금 변경된 게 지금 6차 기준입니다. 그 6차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도입되는 실질적 구체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의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정책 마인드가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 파견직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회사가 마음대로 파견 업체로부터 이런 일을 하면 종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이든 아니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있던 직업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거의 모든 부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기 안정성이 돼.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뭐 시점이다. 도입 추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 업종 대상 확대에서 정년 60세 연장법과 이제 또 비교적으로 또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법률 이름 좀 깁니다. 이게 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뭐 정년 60세 연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2016년 이후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은 정년을 60대로 모든 기업에 이제 적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정년이 지금의 물론 그 강제 조항은 아니었지만 55세로 되어 있던 것을 60세로 이제 올리는 것인데 이 그 개정안 법률에 의하면 고용 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해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데 정규직으로 60세까지 일하게 만들어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60세까지 일을 할 수 정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을 만들어주는데 대신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쓴다거나 갱신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파견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60세까지 정년 연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고 또 2년 사용 제한 규정이 또 없어요. 2년만 만약에 기간제로 고용을 한다고 했으면 2년만 고용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을 늘릴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딱 하나 그냥 정년을 60세로 한다 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기간을 통해서든 마음대로 그냥 채용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60세까지 큰 부담 물론 자본이 상당히 그 반발이 있었던 법제도이긴 한데 그만큼 완화가 되긴 했죠. 정규직이라는 부분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기업은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파견 형태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고정적인 고용 형태를 박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제가 그 정부 추진안이 도입되면 파견 형태로 어떤 직군에 대해서든지 노동자를 55세 이상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일부 개정안이 도입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규직으로서의 노동자를 60세까지 정년 연장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 취지였는데 개정안의 취지였는데 전혀 그렇게 도입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지금 50대, 60대 이런 세대들이 점차 이게 계속 늘어나고 우리의 피라미드상에서 구조에서 위층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노동자들이 근로적이 계속 열악해지는 지금까지의 경우에 보면 우리 노동자들의 인구 수준은 근속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금은 올라가는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55세 이상 사람들은 파견직으로 빠지면서 뭐 임금 수준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이 하향화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게 굳이 나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고임금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줘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임금도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동시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을 끌어주고 있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고연령층의 장기 근속자들이 우리의 임금을 좀 끌어주는 형국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장기 근속자들의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용 형태도 정규직이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가속화하는 제도로서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추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부 이번 정책 안에는 정확하게 뭐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뭐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내용을 넣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내용은 가식적이죠. 생산적 교섭 문화를 정착하고 단체 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근로자 대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럼 단체 협약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뭐냐? 고용노동부가 보고 있는 단체 협약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그리고 노동조합이 약간 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전환 배치 또는 인사이동 할 때 노사 합의를 하라. 협의도 아니에요. 합의를 하라. 아니면 동의를 받아라. 조합원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노사 동수로 만들어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 단협들이 있습니다. 단협상 이런 노조 동의권을 두는 이유는 사실상 뭐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복성 인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협상 이런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노동부는 뭐 이런 그 규정의 단체 협약 내용은 사용자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마라 라고 회사한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회사는 자 봐라 노동부에서 이런 건 만들지 말랬다 단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못 만들겠다 라고 말할 건덕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뭐 분쟁이나 쟁행위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고용노동 지침에 따랐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결국 이런 내용들인데 전혀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정리해고나 조직 통폐합 패자도 좀 틀렸네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단체 교섭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건 맞는데 다만 노사가 임의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말이 좀 잘 통하는 데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기만 하면 그 내용은 법적으로 단체 협약의 효력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사업장 내에서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상하게 노동부가 그걸 돌려가지고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게 고용안정협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정리해고 할 때는 노동조합과 뭐 합의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합의 조항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 합의의 내용은 단체 협약에 해당되고 단체 협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사용자의 경영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노사관계 단협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 내용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인 거고, 양 당사자가 그걸 합의하겠다고 그걸 지키겠다고 계약을 내용을 만들었으면 그건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걸 노동부나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내용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성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는 단체 교섭을 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회피하거나 하려는 취지들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그 매뉴얼 도입은 사실상 막아야 되는 것이고, 좀 시급한 문제, 도입된다고 한다면, 추진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좀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좀 문제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로자 대표 제도 또한 이제 뭐 계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그 정부 정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는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고, 근로자 과반수 대표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아까 취업규칙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로자 개개인이 동의를 해서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 건데, 여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그런 대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 자, 아니면 정해진 사람의 권한이 있는 자, 뭐 이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하게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 모였는데, 그 안에서 무슨 형식적으로 뭐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든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과반수의 그 대표로서의 권한을 위임해 준다거나, 뭐 이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리해고 회피 노력 관련해서 통보 및 통보를 받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관제, 뭐 이런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한다거나 각종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상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대신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복잡해지는 경우잖아요. 회사도 근로자 그 대표,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 그러면 필요적으로 그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 내에 과반수로 소속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뭔가 하나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런 제도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한테 안 좋은 제도들이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 되고, 그때부터 일하면 연장이 근로수당은 어떻게 받고 가산수당은 어떻게 받는지가 불명확한 제도들이라서 별로 유리하지 않은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제도로 변경할 때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좀 부들부들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바꿀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정부안은 근로자 대표를 노사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동지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회사가, 물론 이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을 노동조합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소수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업장에서 그 노사협의회는 대부분 회사가 자기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근로자 대표 누구, 사용자 대표 누구, 이렇게 정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이제 근로자 대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하고 친기업적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회사가 손쉽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서 정책들을 마련했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는 이번 정책 추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인 이제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대응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사실 뭐 정책 설명하는 것보다 이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게 원래대로면 효율적인 강의가 될 텐데 사실 이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대응 방안은 제가 뭐 용 빼는 재주는 없어서 이렇게 정부가 몰아붙이는 것을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할 겁니다. 하나씩 보시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그런 저성과 제도들을 도입하려는 방법들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입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회사가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쉽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노동법상 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협약이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 규칙보다는 사용자회 사이에서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으로 저성과자 해고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도입하면 안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단협을 체결해놨으면 취업 규칙을 아무리 100번 1000번 고쳐도 단협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단체 협약을 정확하게 잘 체결해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그런 단체 협약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걸 빼려는 사용자의 획책에 투쟁으로 맞서야 될 거고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부동의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아직 현행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행 우리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방적인 변경 시도할 때 우리는 거부해야겠죠. 거부하고 특히나 개별적 동의 방법을 통해서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도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과반수 조합된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소수 노조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에서는 당연히 집단적 동의 방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거부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입법적인 부분이 완비가 안 돼 있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협이 아무리 우선해도 법을 반할 수는 없는 거여서 법이 일단 최저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다투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물론 유리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면 유리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면 그 단체 협약을 가지고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서 재판 규범으로서 효력을 법에 우선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법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단협으로 체결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입법 저지 투쟁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이제 아무리 열심히 변호사든 누구든 재판에서 다투고자 하더라도 법이 바뀌면 그 재판의 근거 규범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하고 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법원으로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기존에 그 전에 이미 투쟁으로 돌파를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그래도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법이 바뀌어 있으면 전혀 그거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법 저지 투쟁을 하셔야 된다. 끝까지. 네, 이런 제도들이 정책이 추진돼서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비단 이런 문제들이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개별적인 제도들이 도입돼서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자체가 아예 그냥 과거로 아주 회귀하는,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법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동료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정세에 있어서 지금 노동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프로젝트 투쟁을 얼마만큼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투쟁 기조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현 시국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어버버하는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동지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법률원에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나중에 법률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